겨울이 깊어질수록 집은 커지지 않고 내 자리는 더 작아집니다. 아들네 집 베란다에 붙은 작은 방. 문을 닫으면 겨우 한 사람이 돌아눕는 만큼의 공간이 남고 창문 쪽은 늘 한 겹 얇은 냉기가 먼저 앉습니다. 난로를 켜면 붉은 빛이 바닥을 조금 살려주는데 그 온기가 벽까지 닿기 전에 나는 이미 하루를 다 써버리곤 했지요. 난로 옆에는 낡은 유선 전화기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 누가 집 전화로 전화하나 싶어도 그 전화기는 이상하게 치워지지 않고 내 쪽에 남아 있었습니다. 손자 하준이가 수화기를 들고 여보세요. 우주입니다 하며 장난치다 떨어뜨린 자국도 그대로고 숫자 버튼 몇 개는 달아서 글자가 희미합니다. 나는 그걸 볼 때마다 내 손도 저렇게 달았나 싶습니다. 아침은 늘 부엌에서 시작됩니다. 밥솥 뚜껑을 열면 김이 올라오고 그 김 사이로 며느리 지연이 들고 나오는 아이 간식 봉지가 보입니다. 부엌 바닥은 따뜻한데 내 발끝은 늘 먼저 시립니다. 양말을 두 겹으로 신고도 그렇습니다. 따뜻한 데서 오래 서 있으면 오히려 더 아픈 쪽이 있지요. 지연 어머니, 오늘 하준이 학원 가는 날이죠? 점심 좀 부탁드려요. 저 회의 있어요. 나 그래. 지연 그리고 난로 전기 많이 먹잖아요. 낮엔 조금만요. 나 응. 알겠다. 부탁이라고 했지만 부탁은 늘 정해진 순서대로 흘러갑니다. 알겠다는 말이 먼저 나가야 집안이 조용해지니까요. 나는 국을 끓이고 파를 썰고 하준이 체육복을 찾아 옷장 깊은 데서 꺼냅니다. 손끝이 얼어서 단추가 잘 잠기지 않으면 잠깐 숨을 불어 손가락에 온기를 줍니다. 바람을 내 입으로 불어넣는 순간 내가 나를 살피는 기분이 듭니다. 거실에서는 아들이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낮춘다고 낮추는 모양인데 숫자나 날짜는 이상하게 또렷하게 들립니다. 진수응, 이번 연말엔 우리 집에서 모이자. 엄마? 엄마는 뭐 방에 계시면 되지. 잠깐. 진수 아니야, 불편하진 않아. 하준이도 할머니랑 있는 거 좋아하고 방에 계시면 되지. 그 말은 누가 나를 가둔 건 아닌데 내 발목에 조용히 끈이 묶이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나는 팔을 썰던 손을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면 마음이 먼저 튀어나올 것 같아서요. 점심 무렵 쓰레기 봉투를 들고 복도로 나가면 공기가 확 달라집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이웃이 웃으며 묻습니다. 따님 댁에 오셨어요? 나는 잠깐 멈칫하다가 네 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들네 집인데도 내 입에서는 아들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괜히 말이 길어지면 사는 모양새가 들킬까 봐서요. 현관문을 다시 열고 들어오면 따뜻한 냄새가 확 밀려오고 그 냄새 안에서도 나는 조용히 신발을 가지런히 놓습니다. 소리 없이, 자리 없이, 괜찮다. 오늘도 내일도. 그냥 점심을 먹이고 설거지를 하다 보면 하루가 반쯤 접힙니다. 접히는 건 종이처럼 깔끔하지 않고 옷처럼 구겨져 남아 손바닥에 주름이 생기지요. 하준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내 방으로 쏙 들어옵니다. 발바닥이 따뜻한지 난로 앞에 주저앉아 손을 쬐니다. 하준 할머니, 난로 빨개? 나응. 빨개졌지. 손대지 마. 하준 그럼 물 끓여. 소리 나는 거 좋아. 나 그래. 주전자 올릴까? 주전자를 난로 위에 올리면 작은 방이 살아납니다. 끓기 전까지는 고요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치치하고 숨을 쉬는 소리가 나고 김이 얇게 올라옵니다. 나는 그 김을 보며 하준이 양말을 한 켤레씩 맞춰놓습니다. 발 뒤꿈치가 닳아 얇아진 양말. 아이는 크는데 양말은 제자리에서 달아갑니다. 저녁이 되면 며느리는 급하게 장을 보러 나갔다가 들어오고 나는 자연스럽게 봉지를 받아 정리합니다. 지연은 어머니 고생하세요 같은 말을 크게 하지 않습니다. 말을 크게 하면 미안함도 커지니까요. 대신 눈을 피하고 손을 더 빨리 움직입니다. 나도 마찬가지로 눈을 피합니다. 눈을 마주치면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들춰볼 것 같아서요. 밤에 씻고 돌아오면 거실은 불이 꺼져 있고
TV 소리만 작게 남아 있습니다. 나는 내 방으로 들어가 난로를 켭니다. 스위치를 올리는 소리는 작은데 그 뒤에 따라오는 전기 계량기, 돌아가는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집에서 누군가의 전기를 쓰며 누군가의 하루를 덜어주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 난로 위에 올려둔 주전자가 또 한 번 울리고 그 울림이 방바닥을 한 번 더 따뜻하게 합니다. 나는 그 온기 위에 손을 얹었다가 금세 뗍니다. 따뜻한 건 오래 잡고 있으면 더 아파지기도 하니까요. 그때였습니다. 베란다 방안을 가만히 메우던 소리들, 난로의 미세한 바람, 주전자의 숨, 내 숨 그 위로 낯선 벨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유선 전화기. 그 전화기가 정말로 울렸습니다. 나는 잠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누가 내 방에 들어온 것도 아닌데 들킨 것처럼. 수화기를 들자 먼 곳에서 아주 짧은 숨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나 여보세요. 상대 여보세요. 나네. 상대 혹시 오정혜 씨 맞습니까? 내 이름이 내 방 안 공기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오래전에 떨어뜨린 단추처럼 바닥 어디엔가 굴러가 있던 이름이 다시 굴러나온 것처럼요. 나는 목에서 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 한번 침을 삼켰습니다. 난로 불빛이 갑자기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왜? 나는 내도 아니오도 바로 하지 못한 채 수화기를 더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 전화기의 온기가 묻어났고 그 온기가 낯설었습니다. 상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숨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바람이 한 번 지나가고 비닐창이 얇게 떨렸습니다. 나는 그 떨림에 맞춰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 잘못 거신 것 같은데요. 그러고는 전화를 끊지 못했습니다. 끊으면 내가 더 초라해질 것 같아서가 아니라 끊는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끝이라고 말할까 봐서요. 수화기 너머에서 상대가 아주 낮게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상대 정혜 씨.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 전화는 단순히 안부가 아니겠구나. 연말의 마지막 밤이 오기도 전에 내 오래된 시간 하나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다는 걸. 아침부터 부엌이 뜨거웠습니다. 기름이 달궈지기 전인데도 오늘은 공기부터 달아있더군요. 연말이라며 친척들이 온다 했고 며느리 지연은 어젯밤부터 냉장고를 몇 번이나 열었다 닫았습니다. 나는 새벽에 먼저 일어나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앞치마 끈이 허리에서 매듭 지어질 때 오늘 하루의 모양도 같이 묶이는 느낌이 들곤 하지요. 싱크대에 손을 담그니 물이 차가워 손등이 먼저 아팠고 그 아픔을 참는 동안 어젯밤 전화기에서 들렸던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정혜 씨.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지금 내 삶에 있을 리가 없는데도 귓속 어딘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전 부칠 재료를 꺼내고 파를 썰고 양파를 다져 놓았습니다.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일정해지면 마음도 조금 정리되는 것 같아 일부러 리듬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전화 목소리가 그 리듬을 자꾸 끊었습니다. 지연 전화. 응, 언니. 오늘 우리 집이야. 아, 어머니? 와 계시지. 도와주셔서. 응, 내가 좀 편하긴 한데. 도와주셔서. 그 말이 거실을 지나 부엌까지 들어왔고 나는 파를 썰던 손끝을 잠깐 멈췄습니다. 파향이 강하게 올라와 눈이 찡했는데 그 찡함이 꼭 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 도와주는 거지. 여기서 내 자리는. 점심 무렵 아들 진수가 장을 보러 나갔다가 큰 종이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봉투 바닥이 젖어 있었고 귤 몇 개가 굴러나오려 했습니다. 나는 얼른 손을 뻗어받았고요. 진수는 엄마라고 부르려다 말고 그냥 이거라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진수 엄마, 이거 전 부칠 거 더 샀어. 나 그래. 손 시렵지. 진수 어응. 하준이 어디 있어? 나 방에서 장난감 뒤집고 있지. 진수는 내 손을 한번 보지 못하고 하준이 방으로 바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봉투를 내려놓고 귤망을 정리하다가
내 손등에 묻은 물기를 앞치마로 쓱 닦았습니다. 젖은 손이 마르는 순간이 이상하게 초라할 때가 있습니다. 마르면서 더 쪼그라드는 것 같아서요. 손님 오기 전 지연은 거실 테이블을 닦으며 말했다지요. 지연 어머니, 손님 오시면 그냥 부엌에 계셔주세요. 상차림 제가 할게요. 나 그래. 지연 아니, 어머니가 하시면 손님들이 막 눈치 보잖아요. 나 응, 알겠다. 눈치. 누가 누구 눈치를 보는지 그 말 속에서는 늘 내가 제일 먼저 작아집니다. 나는 대답만 하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은 적어도 내가 서 있을 이유가 분명한 곳이니까요. 손님들이 들어오자 집이 금방 좁아졌습니다. 현관에 신발이 겹겹이 쌓이고 웃음소리가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누군가의 향수 냄새, 코트에 묻은 바깥 공기, 술병 뚜껑을 따는 소리까지 한꺼번에 섞였지요. 나는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국을 데우고 반찬을 작은 접시에 나눠 담았습니다. 기름이 튈 때마다 손목이 움찔했는데 그 움찔함을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더 세게 뒤집었습니다. 그때 부엌 문이 벌컥 열렸고 친척으로 보이는 여자가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웃는 얼굴이었지만 눈은 부엌을 훑더군요. 마치 어디까지 정리됐나 확인하듯이. 친척 여자아이고 여기 일하시는 분 계시네. 손 진짜 빠르다. 잠깐. 지연 급히 웃으며 아니에요. 어머니예요. 친척 여자 어머. 죄송해요. 제가 너무 젊어 보이셔서. 젊어 보인다는 말은 순간을 덮는 천처럼 던져졌고 그 아래로 내 마음은 더 노출된 기분이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도 웃음도 다 괜찮은데 일하시는 분이라는 말이 내 앞치마 끈을 더 세게 조여왔습니다. 괜찮다. 말 한마디로 사람 정해지는 거 오늘만은 아닌데. 상차림을 하려 접시를 들고 나갔다가 누군가의 무릎에 내 팔꿈치가 살짝 스쳤습니다. 정말 아주 조금이었는데 그 사람은 어머하고 크게 소리를 냈습니다. 술잔이 흔들렸고 눈들이 내 쪽으로 한 번에 모였습니다. 모르는 남자 조심 좀 하시지. 지연답게 어머니, 거긴 제가 할게요. 그냥 부엌에. 지연의 말은 조용했지만 부엌으로 돌아가라는 길은 아주 또렷했습니다. 나는 접시를 내려놓고 말없이 방향을 틀었습니다. 누가 내 등을 밀진 않았는데 발끝이 알아서 부엌 쪽을 찾더군요. 부엌으로 돌아오니 프라이팬에서 기름이 타는 냄새가 나고 있었습니다. 나는 얼른 불을 줄이고 타기 시작한 전 가장자리를 젓가락으로 떼어냈습니다. 그 조그만 탄 부분을 버리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도 이렇게 탄 부분만 떼어내면 새 것처럼 보일 수 있나? 부엌 창문을 살짝 열어 연기 냄새를 빼는데 밖에서 들어오는 겨울 공기가 손등을 한번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했지요. 나는 부엌 타월로 손을 닦고 접시를 다시 채우고 또 채웠습니다. 그 사이 거실에서는 웃음이 이어졌고 누군가는 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나오지 않았고 대신 어머니라는 말이 가끔 들렸다가 사라졌습니다. 그 어머니는 나를 부르는 말이 아니라 상황을 설명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친척 남자 거실 요즘 애들 육아 힘들지. 그래도 어머니가 계셔서 다행이네. 지연 웃음 내 어머니가 좀 도와주셔서요. 또 도와주셔서? 나는 싱크대에 물을 틀어 접시를 한번 헹구었습니다. 물소리가 커지면 사람 말이 조금 덜 들립니다. 들리지 않으면 덜 아프고요. 그런데 그때 내 손에서 미끄러진 국그릇 하나가 싱크대 모서리에 부딪혀 딱 하고 소리를 냈습니다. 국물이 조금 튀어 앞치마에 묻었습니다. 뜨거움이 늦게 따라왔고 나는 반사적으로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작은 소리에 부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지연이 들어오더군요. 눈이 먼저 앞치마를 봤습니다. 지연 어머니하 오늘 손님 있잖아요. 나 알아. 지연 그러니까 조심 좀 해주세요. 제가 다. 내가 할게. 지연 아니 그러다 또. 지연의 말이 끝나기 전에 거실에서 지연아 하고 누가 불렀습니다.
지연은 입술을 다물고 나갔고 부엌에는 다시 기름 냄새와 물 냄새만 남았습니다. 나는 앞치마를 갈아입지 않았습니다. 갈아입으면 내가 뭔가 잘못한 사람 같아질 것 같아서요. 그냥 젖은 자리만 손으로 꾹 눌러 닦았습니다. 뜨거움이 손바닥으로 옮겨오면서 내 속도 같이 눌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가 나야 하는데 왜 나는 자꾸 숨부터 고르지? 손님들이 돌아간 뒤 집은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웃음이 빠져나간 자리엔 음식 냄새가 눅눅하게 남고 바닥에는 과자 부스러기 하나가 반짝였습니다. 나는 그것부터 주웠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내가 할 일은 늘 이런 것부터 시작되니까요. 설거지통에 그릇이 산처럼 쌓였고 내 손목은 둔하게 아팠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면 잠깐 풀리다가도 물에서 빼면 더 뻣뻣해졌습니다. 나는 손가락을 하나씩 펴보며 손마디가 굵어졌다는 사실을 새삼 느꼈습니다. 내 시간도 그만큼 굵어졌겠지요. 모두 잠들고 나는 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난로를 켜자 붉은 빛이 다시 바닥에 번졌고 방은 금방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가시처럼 박힐 때가 있습니다. 나는 유선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낮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이름은 한 번도 제대로 불리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이 전화기만이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전화가 울렸습니다. 벨소리는 크지 않았는데 내 가슴 안쪽은 한 번에 쿵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들고도 바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내 손바닥에는 낮에 묻은 기름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고 그 냄새가 부끄러웠습니다. 나 여보세요. 상대 정혜야. 그 한마디에 오늘 하루 내가 삼킨 말들이 목구멍에 한꺼번에 걸렸습니다. 부엌으로 돌아가며 접시를 내려놓던 손, 앞치마에 젖은 자리, 도와주셔서라는 말. 나는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한 채 수화기를 더 꽉 쥐었습니다. 나낙게 그렇게 부르지 마요. 상대 미안. 근데 내 목소리 맞아서. 나 왜 지금이에요? 상대 연말이잖아. 내가 올해 안에 해야 할 말이 있어. 해야 할 말. 나는 그 말이 무서웠습니다. 그 말이 내 오래된 상처를 다시 열어젖힐까 봐서가 아니라 그 말이 내 안에 남아있던 따뜻함까지 같이 끌어낼까 봐서요. 창문 틈으로 바람이 한 번 더 스쳤고 난로는 조용히 붉었습니다. 나는 수화기 너머의 숨소리를 들으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지금 여기 난로 옆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아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먼저 일어났습니다. 어제 그 많은 말들 도와주셔서 조심 좀 그 말들이 밤새 내 방 바닥에 쌓인 줄 알았는데 아침이 되니 그 말들은 말 그대로 사라지고 대신 해야 할 일만 남아있더군요. 부엌 불을 켜면 형광등이 잠깐 깜빡이고 그 사이 나는 물부터 올립니다. 주전자 손잡이가 차가워 손끝이 찌릿했는데 그 찌릿함이 오히려 나를 현실로 붙잡아줬습니다. 사람이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면 손끝에 붙어 있어야 할 때가 있으니까요. 싱크대 아래에서 수세미를 꺼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큰 한숨이 아니라 숨이 조금 길어지는 정도. 그런 숨은 들키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들키지 않는 숨 위에서 하루를 편하게 굴리니까요. 지연 작게 어머니 어제 제가 좀 나댔어. 물 끓는다. 지연 하준이 도시락. 나 알아. 계란말이 하지. 지연은 미안해요를 끝까지 말하지 못하고 내 등 뒤로 사라졌습니다. 미안함은 길게 말할수록 더 무거워지니까요. 나도 그 무거운 걸 굳이 손에 쥐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계란을 풀고 소금을 아주 조금 넣었습니다. 소금이 너무 많으면 티가 나고 너무 적으면 맛이 없지요. 나는 늘 그 사이에서 살았습니다. 하준이 도시락통에 밥을 눌러 담고 옆칸에 김자반을 올리고
계란말이를 반듯하게 썰어 넣었습니다. 칼끝이 도마를 두드릴 때마다 내 마음도 조금씩 접혔습니다. 접히는 마음은 소리 안 나게 접어야 합니다. 소리 나면 누군가의 하루가 불편해지니까요. 괜찮다. 오늘도 그냥 오늘만.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며 내 방 앞에 잠깐 섰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난로 스위치는 아직 올리지 않았습니다. 어제 지연이 한 말이 떠올라서가 아니라 그냥 오늘은 켜는 손이 늦었습니다. 진수 엄마, 어제 나 출근 늦는다. 진수 엄마, 나 밥 먹어. 하준이 데려다 줘야지. 진수는 내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눈을 맞추면 진수의 죄책감이 더 커질까 봐서요. 그 죄책감을 커지게 해서 뭐 하나 싶었습니다. 죄책감이 커진다고 따뜻해지는 건 아니니까. 나는 진수의 넥타이를 손끝으로 한번 펴줬습니다. 주름진 데만 살짝. 그 정도면 됩니다. 집이 조용해진 뒤에야 난로를 켰습니다. 스위치를 올리는 소리가 작게 딸깍하고 나고 붉은 빛이 천천히 살아났습니다. 그 빛이 내 무릎까지 오기까지 몇 분이 걸리는데 그 몇 분 동안 나는 늘 똑같이 앉아 있습니다. 기다리는 자세는 익숙해져서 나는 기다리는 게 힘든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때 어젯밤 전화가 떠올랐습니다. 정혜야. 그 말 한마디가 내 안에서 자꾸만 울려서 나는 일부러 빨래 바구니를 끌어다가 방 한쪽에 놓았습니다. 손을 바쁘게 해야 생각이 덜 자랍니다. 하준이 체육복, 아들 와이셔츠, 며느리 니트, 얇은 니트에서 섬유유연제 냄새가 났습니다. 지연이 좋아하는 냄새. 나는 그 냄새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냄새가 내 삶엔 없던 것이어서 가끔은 낯설기만 합니다. 양말을 한 켤레씩 맞춰 접고 옷깃을 정리하고 늘어난 소매를 손끝으로 눌러 펴다가 문득 손마디가 굵어졌다는 걸 또 느꼈습니다. 굵어진 건 손마디만이 아닐 텐데. 그런데 이 집에서 굵어진 것들은 대개 말해지지 않습니다. 말해지는 건 늘 얇은 것들, 잔소리, 부탁, 조심 같은 것들 뿐이지요. 나는 왜 어제도 그냥 웃었지? 왜 그 말 앞에서 사라지는 쪽을 택했지? 점심때가 다가오자 지연에게서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친정 쪽에서 잠깐 들른대요. 간단히 과일만. 나는 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말이 길어지면 마음이 길어져서요. 과일을 씻어 접시에 올리고 귤을 몇 개 골라 놓았습니다. 귤 껍질을 까는 습관이 있습니다. 껍질을 길게 찢지 않고 반으로 톡 갈라 접어 손 안 더럽히지 않게 까는 것. 이 집에선 아무도 내 귤 까는 습관을 보지 않습니다. 다들 빨리 까서 빨리 먹기 바쁘니까. 그런데 어젯밤 그 남자는 그 습관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난로가 너무 뜨거워지면 나는 스위치를 살짝 내립니다. 전기 아끼라는 말 때문이 아니라 뜨거운 것 앞에 오래 있으면 마음이 먼저 녹아내릴까 봐서요. 마음이 녹으면 그 안에 있던 것들이 흘러나오니까. 나는 흘러나오는 걸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전화기 쪽으로 시선이 자꾸 갔습니다. 낡은 유선 전화기, 닳아버린 숫자 버튼, 수화기 줄이 꼬여있는 모양까지 그대로인데 어젯밤 이후로 그 전화기가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전화기는 그대로인데 내가 달라져서겠지요. 저녁이 되고 지연의 친정 식구들이
잠깐 다녀갔습니다. 인사만 하고 과일 몇 조각 먹고 웃음 몇 번 놓고 그 사이 나는 부엌과 거실을 오갔습니다. 어머니라는 호칭이 두어 번 들렸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접시를 옮겼습니다. 그 누구도 어제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없던 일이 되는 집이니까요. 나는 그런 집의 방식에 익숙했습니다. 익숙한 게 제일 무섭다는 것도 나는 늦게 알았습니다. 밤이 되자 모두 잠들었습니다. 거실 불이 꺼지고 냉장고 모터 소리만 드문드문 들렸습니다. 나는 내 방으로 들어와 난로를 켰습니다. 붉은 빛이 살아나며 방이 조금 편해졌고 나는 그 빛 앞에 앉아 손바닥을 폈다 접었다 했습니다. 손바닥이 내 마음처럼 자꾸 굳어가는 것 같아서요. 전화기가 울리진 않았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크게 들렸습니다. 울리지 않는 종소리 같은 것. 나는 괜히 전화기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먼지를 닦고 수화기 줄을 풀고 전화기 밑에 깔린 오래된 신문을 빼려다가 종이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작은 메모였습니다. 노란 테이프 자국이 남아있고 모서리가 누렇게 뜬 종이, 숫자 몇 개와 이름 2글자, 준영. 나는 그 종이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봤습니다. 누가 일부러 내 전화기 밑에 숨겨놓은 것도 아닌데 마치 오래전 내가 일부러 숨겨둔 것처럼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종이를 들고 코끝에 가까이 대니 종이 냄새와 함께 아주 희미하게 연필심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가 나를 한 번에 끌어당겼습니다. 나는 그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전화번호를 적을 때 연필을 조금 세게 눌러 쓰던 버릇까지도 내가 이걸 왜 가지고 있었지? 아니, 내가 정말 잊고 있었다고 생각했나? 나는 종이를 다시 전화기 밑에 넣지 못했습니다. 손바닥이 종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놓는 순간 그 사람도 놓쳐버릴 것처럼. 그때였다지요. 전화기 위 작은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메시지가 있다는 표시. 나는 숨을 한번 삼키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아주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준영 음성 정혜씨, 오늘은 전기 아끼라고 했죠. 근데 난로는 아끼면 더 춥더라. 내일도 거기 앉아 있을 거면 그냥 한 번만 받아줘요. 그 목소리는 사과도 고백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목구멍이 막혔습니다. 받아줘요라는 말이 내가 평생 해온 말이어서요. 나는 늘 누군가에게 받아달라고 말하지 못하고 대신 괜찮다만 했으니까. 난로는 조용히 붉었고 종이는 내 손바닥에서 따뜻해졌습니다. 나는 메시지를 다시 듣지 않았습니다. 한 번이면 충분했습니다. 더 들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요. 이 사람은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어떻게 이렇게 알고 있지? 그날 이후로 집안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흘러갔습니다. 아침은 늘 같은 시간에 왔고 부엌 바닥은 같은 자리에 물자국이 남았고 지연의 발걸음은 여전히 빠르기만 했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도 몰랐고 몰라야만 했습니다. 바뀐 게 있다면 그건 전부 내 안쪽이었으니까요. 나는 낮에 난로를 켜지 않았습니다. 전기 때문도 지연의 말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괜히 켜면 내가 따뜻함을 먼저 욕심내는 사람처럼 느껴질까 봐서였습니다. 대신 두꺼운 니트를 하나 더 껴입고 손목을 문지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버티는 건 오래 해온 일이어서
몸은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갔습니다. 연말이라 사람들로 북적였고 생선 가게 앞에서는 얼음 냄새와 비린내가 함께 올라왔습니다. 나는 물을 고르고 팔을 짚고 귤망을 끌어안았습니다. 귤은 꼭 손으로 한 번 더 눌러봅니다. 껍질이 너무 두껍지 않은 걸로. 그래야 껍질을 반으로 접어 깔끔하게 깔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발이 멈췄습니다. 철물점 앞이었습니다. 작은 난로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철판에 남은 긁힌 자국들이 유난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새 것보다 오래 쓰다 내려놓은 물건들이 먼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람도 물건도 그쪽이 더 편해질 때가 있지요. 나는 난로 하나 앞에 서서 손잡이를 만져봤습니다. 차가운 쇠가 손바닥에 닿는 순간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가 손끝으로 먼저 올라왔습니다. 말로는 떠오르지 않고 느낌으로만 남아있던 것. 난로 앞에서 손을 녹이며 누군가와 나눴던 말들. 무슨 말이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는데 그때의 온기만은 또렷했습니다. 그 위로 라디오에서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요즘은 잘 나오지 않는 노래였는데 멜로디가 시장 공기 사이로 얇게 스며들었습니다. 나는 그 노래를 들으며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누군가가 그랬습니다. 이 노래 끝나면 전화할게. 노래는 끝났고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약속을 오래 믿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도 노래는 아직 남아있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귤망이 자꾸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힘이 빠진 것도 아닌데 자꾸만 헐거워졌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손이 사람을 오래 붙잡지 않으면 이렇게 변하나 보다 하고 집에 들어오니 방 안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난로는 꺼져 있었고 전화기 옆 작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메시지가 있다는 표시였습니다. 나는 외투도 벗지 못한 채 방으로 들어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숨을 고를 틈도 없이 버튼을 눌렀습니다. 준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혜 씨 갑자기 생각났어요. 귤 껍질 아직도 반으로 접어서 까요? 나는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습니다. 그 말은 안부도 아니었고 고백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깊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던 내 습관, 내가 나를 지키려고 만든 작은 방식, 그걸 그는 아직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귤망에서 귤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바닥에 올려두고 천천히 힘을 줘 껍질을 갈랐습니다. 톡 하는 소리가 작게 났고 나는 껍질을 반으로 접어 손 안을 보호했습니다. 손은 더럽혀지지 않았고 귤즙이 손가락 끝에 조금만 묻었습니다. 그 끈적임이 지금의 나를 붙잡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걸 왜 아직 기억해? 저녁 무렵 지연이 내 방 앞에 잠깐 섰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날은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난로가 켜지지 않은 걸 보고서인지 아니면 내 얼굴을 한 번 더 보려고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좀 말수가 없으세요. 원래 말 많았나? 아니 그냥 겨울이라 그래. 지연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것도 배려가 될 수 있다는 걸 지연도 조금씩 배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만 그 배려는 아직 서툴러서 내 마음의 정확한 자리를 건드리진 못했습니다. 밤이 되자 나는 난로를 켰습니다.
낮에 참아둔 온기를 밤에 몰아서 쓰는 것처럼 붉은 빛이 바닥에 퍼지고 방 안의 공기가 느슨해졌습니다. 나는 난로 앞에 앉아 손바닥을 펴고 다시 접었습니다. 굳어버린 마음이 손바닥처럼 펴질 수 있을까 싶어서요. 전화기 옆에 앉아 수화기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전화하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움직이면 내가 너무 오래 기다린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아서요. 대신 전화기 밑을 정리하다가 어제 봤던 종이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란 테이프 자국이 남은 작은 메모. 준영. 나는 그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끝으로 한번 눌러봤습니다. 글자가 조금 튀어나와 있었고 그 촉감이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기억이라는 건 말보다 이렇게 촉감으로 먼저 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잊은 게 아니라 그냥 덮어둔 거였나?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내가 기다리는 쪽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대신 창밖에서 바람이 한 번 더 불었고 비닐창이 얇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이 꼭 내 안에서 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나는 난로 앞에 앉아 귤을 하나 더 깠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껍질을 반으로 접었습니다. 습관은 사람보다 오래 살아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알았습니다. 과거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소한 손짓 하나로 조용히 되살아난다는 걸. 난로는 말이 없었고 전화기도 조용했습니다. 그런데도 방 안에는 오래전 누군가가 남겨놓은 공기가 아주 옅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공기를 내가 느끼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하루가 조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자주 숨을 고르게 됐습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있었고 손이 먼저 움직였다가 멈추곤 했습니다. 화가 난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슬픈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몸이 나보다 먼저 무언가를 알아차린 것처럼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전화기 쪽을 보게 됐습니다. 울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몸을 일으켰습니다. 울리지 않은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어딘가가 비어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비어있음이 싫어서 나는 일부러 부엌으로 빨리 나갔습니다. 밥솥 뚜껑을 열고 김을 맞으며 평소보다 밥을 조금 더 눌러 담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던 걸 그때 알았습니다. 수저통을 정리하다가 숟가락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고 그 소리에 나도 모르게 어깨가 움찔했습니다. 별일 아닌데 몸은 과하게 반응했습니다. 지연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뭐가? 아니, 놀라신 것 같아서요. 숟가락이 떨어졌네. 지연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떨어진 숟가락을 주워 씻어 조용히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그 짧은 움직임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예전엔 못 보던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준이를 등교시키고 나면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난로를 켜려다 멈췄습니다. 스위치 위에 손을 올려두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켜도 되는데 괜히 망설여졌습니다. 따뜻해지는 순간 마음도 같이 풀려버린 것 같아서였습니다. 지금은 조금만 더 참자. 참는 동안 생각이 자랐습니다. 생각은 늘 조용히 자랍니다. 소리 없이, 이유 없이. 나는 준영의 얼굴을 떠올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신 목소리만 떠올랐습니다. 낮지도 높지도 않은 숨이 먼저 들리는 목소리.
그 숨이 귓가에 남아 자꾸만 나를 불러 세웠습니다. 점심 무렵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울릴 뻔했습니다. 아주 짧게 한 번. 나는 부엌에서 손을 씻다 말고 그대로 멈췄습니다. 물은 계속 흘렀는데 손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벨소리는 멈췄고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심장이 평소보다 빠르게 뛰고 있다는 걸 싱크대를 짚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화가 아니라 울컥이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눈이 먼저 뜨거워졌습니다. 왜 지금이야? 전화를 받지 않은 걸 후회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받지 않은 게 맞다고, 지금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 한쪽이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흔들림은 말로는 잡히지 않았고 몸으로만 남았습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난로를 켰습니다. 낮에 미뤄둔 온기가 천천히 올라왔고 그 온기 위에 손을 올리자 숨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손바닥이 따뜻해지자 가슴도 같이 느슨해졌습니다. 그 틈으로 오래 묻어둔 감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녁에 지연이 퇴근에 들어왔을 때 나는 국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국에서 김이 올라왔고 나는 김 사이로 지연의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피곤함을 먼저 헤아렸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내 숨부터 챙기게 됐습니다. 지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국은 제가 할게요. 이미 다 됐어. 아, 네. 짧은 대화였는데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각자의 자리가 조금씩 어긋난 느낌. 나는 그 어긋남이 싫지 않았습니다. 늘 맞추기만 하던 자리에서 잠깐 벗어난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자 나는 다시 전화기 옆에 앉았습니다. 수화기를 들었다 내려놓기를 몇 번. 번호를 누르지 않았는데도 손끝이 아팠습니다. 기다리는 건 익숙한데 스스로를 기다리게 하는 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뭘 기다리는 걸까? 창밖에서 바람이 불고 비닐창이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내 마음도 같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 흔들림을 막지 않았습니다. 막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됐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전화는 끝내 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 설렘도 아니고 미련도 아닌, 다만 오래 잠들어 있던 내가 몸을 뒤척이는 느낌이었습니다. 난로는 여전히 붉었고 방은 조용했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흔들림이 다시 시작해도 된다는 신호는 아닐까 하고, 그날 밤 나는 전화기 앞에 앉아 수화기를 들었다 놓았다를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번호를 누르지 못한 손이 공중에서 한참 멈춰 있다가 결국 버튼을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길게 가지 않게 나는 먼저 말을 짧게 잘랐습니다. 내일 점심 지나서 사람 많은 데 말고. 알겠어요. 난로 있는 찻집, 창가, 거기만. 전화를 끊고 나니 손끝이 뜨거웠습니다. 내가 한 말은 세 문장뿐이었는데 그 세 문장이 내 겨울 한가운데에 아주 작은 구멍을 내고 있었습니다. 약속은 갑자기 잡혔습니다. 시간을 정하지도 않았는데 장소부터 떠올랐습니다. 난로가 있는 곳, 따뜻한 김이 천천히 오르는 곳,
나는 외투를 입고도 한참을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신발을 신었다 벗었다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릅니다. 나가는 게 맞는지, 지금이 맞는지, 이런 고민은 늘 늦게 찾아옵니다. 몸은 이미 문 쪽을 향해 있는데 마음만 자꾸 뒤처졌습니다. 딱 얼굴만 보고 오자 말은 하지 말고 찻집 문을 열자 난로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 컵이 맞닿는 소리, 사람들 숨이 낮게 섞인 소리. 나는 문턱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나를 다시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창가 쪽에서 누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색 목도리, 두 손을 컵에 감싼 자세. 그 손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나면 내가 돌아설 걸 아는 사람처럼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대신 컵 하나를 내 쪽으로 밀었습니다. 김이 얇게 올라왔고 생강 냄새가 아주 조금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앉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발바닥이 바닥에 붙은 것처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 따뜻해요. 곧 가요. 알아요. 그 한마디에 숨이 막혔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안다는 말. 오래전에 들었던 말인데 잊고 살았던 말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앉는 순간 무릎이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그는 그 떨림을 보지 않으려는 듯 컵만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오래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없는데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그는 내 손을 보다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피하는 동작이 나를 더 드러내는 것 같았습니다. 손 많이 거칠어졌네요. 원래 이래요. 아니요. 예전엔. 그는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끝내지 않은 말이 컵이 김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김을 손으로 쓸어내릴 수 없어서 대신 컵을 들었습니다. 따뜻함이 손바닥으로 올라오자 가슴이 먼저 풀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고 익숙한 발걸음이 들렸습니다. 지연이었습니다. 하준이를 찾다 나를 보러 온 모양이었습니다. 지연의 시선이 나와 그를 번갈아 오갔습니다. 화도 놀람도 아닌 낯설. 시어머니를 처음 보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바람 좀. 안녕하세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아주 낮게 숙였습니다. 설명하지 않는 인사였습니다. 지연은 잠깐 서 있다가 의자를 하나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그 사이 난로가 한 번 더 소리를 냈고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지연은 내 얼굴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내 손을 봤습니다. 컵을 감싸 쥔 손, 김에 젖은 손등. 그 시선이 오래 머물렀습니다. 나는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따뜻해 보이세요. 그래. 그 한마디로 충분했습니다. 설명도 변명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컵을 내 쪽으로 조금 더 밀어줬습니다. 그 작은 동작이 내가 여기 앉아 있어도 된다는 허락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지연은 먼저 일어났습니다. 하준이 데리러 갈게요라는 말만 남기고 문이 닫히자 찻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나를 제대로 봤습니다. 얼굴이 아니라 나를. 정혜 씨 그때 난로 옆에서 늘 그랬죠. 뭐를. 아무 말 안 하고도 다 알고 있다는 얼굴.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그 숨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을 이제야 확인한 사람처럼 우리는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었고 바닥은 미끄러웠습니다. 그는 내 속도에 맞춰 걸었습니다. 앞서지도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알아봄이라는 걸 나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과거를 꺼내지 않아도 지금의 나를 그대로 보는 것. 찻집에서 돌아온 다음 날 집은 똑같이 돌아갔습니다. 냉장고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전기포트가 끓는 소리, 하준이가 양말을 한쪽만 신고 뛰어나오는 소리까지 다 똑같은데 내 쪽만 조금 달랐습니다. 어제 내 얼굴을 본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가 내 등을 아주 미세하게 세워놓았으니까요. 나는 아침에 설거지를 하다 말고 손을 잠깐 멈췄습니다. 스펀지에서 비누 거품이 흘러내렸고 손등 갈라진 틈으로 따끔한 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를 악물었을 텐데 그날은 그냥 손을 물 밖으로 빼서 잠깐 말렸습니다. 내가 아픈 걸 굳이 숨기지 않아도 되는 날이 있을까 싶어서요. 어머니 손 또 트셨어요? 겨울이라 그래. 그 연고 여기 있어요. 제가 사뒀던 거. 왜? 그냥요. 그냥요. 지연이 그렇게 말할 때는 더 말하면 자기가 울컥할 것 같을 때입니다. 나는 그걸 알아도 모른 척 했습니다. 모른 척 하는 게 서로를 살리는 날도 있으니까요. 지연이 연고를 싱크대 옆에 내려놓고 돌아섰는데 그 발걸음이 어제보다 아주 조금 느렸습니다. 하준이를 학교 보내고 나면 집은 더 조용해집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나는 내 방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예전엔 문을 닫아야 마음이 덜 들키는 것 같았는데 그날은 문틈으로 난로 냄새가 거실까지 흘러가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게 나한테는 꽤 큰 일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아들이 잠깐 들렀습니다. 출근길에 뭘 놓고 갔다며 넥타이가 약간 비뚤어져 있길래 나는 무심히 손을 뻗어 한번 펴줬습니다. 늘 하던 일처럼. 진수는 내 손을 보더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피하는 속도가 예전보다 느렸습니다. 엄마 어제 어디 갔었어? 바람 좀. 지연이 엄마 찾았대. 그러더라. 엄마 그 밖에 혼자 다니지 마. 추워. 내가 아이냐. 진수는 웃지도 못하고 그냥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현관 옆에 있던 내 장갑을 집어들더니 손가락 끝이 풀린 부분을 한번 만져봤습니다. 말없이 그 손끝이 장갑에 머무는 시간이 조금 길어서 나는 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시간이 오래가면 내가 울컥할 것 같아서요. 진수가 나가고 오후가 느리게 흘렀습니다. 나는 하준이 체육복을 개며 소매 끝을 맞추고 이름표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이런 확인은 늘 내 몫이었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내 몫이라는 말이 덜 쓴맛이었습니다. 누군가 알아봤다는 건 내 몫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내 몫이 사람의 일로 보인다는 뜻일지도 몰라서요. 저녁이 되자 지연이 먼저 밥상을 차렸습니다. 어머니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어머니 앉으세요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말은 크지 않았지만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국그릇을 놓는 방향, 숟가락을 얹는 위치,
김치 접시를 내 쪽으로 조금 더 당겨놓는 손끝. 어머니, 김치 이쪽이 편하시죠? 응. 하준이 오면 제가 씻길게요. 그래. 어머니도 좀 쉬세요. 쉬라는 말이 귀에 닿자 목이 잠깐 막혔습니다. 나는 대답 대신 밥을 한 숟갈 뜨고 국을 넘겼습니다. 뜨거운 게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안쪽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날 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늦지도 이르지도 않은 시간. 지연이 문을 열었고 낮은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찻집에서 봤던 사람 준영이었습니다. 그는 집 안으로 깊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가지런히 벗고 고개를 한번 숙였고 목소리도 낮췄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잠깐 뵀습니다. 네. 바람 새는 데가 있다고 해서요. 난로 계속 쓰시면 손 시리실까봐. 괜찮아요. 괜찮은데도 더 춥잖아요. 그는 베란다 문틈을 살폈습니다. 창틀 아래로 손가락을 넣어 바람기를 찾고 작은 스펀지를 끼우고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말로 위로하지 않고 그냥 바람을 막았습니다. 그게 이상하게 나를 더 똑바로 세웠습니다. 지연은 부엌에서 물컵 2개를 꺼내와 식탁에 놓았습니다. 컵이 닿는 소리가 단단하게 들렸습니다. 지연은 준영을 한번 보고 내 쪽을 한번 봤습니다. 낯설미 아니라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어머니가 늘 이렇게. 지연아. 네. 됐어. 내가 그렇게 말한 건 덥자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더 말하면 미안함이 너무 늦게 도착해버린 것 같아서였습니다. 나는 오늘만큼은 작아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준영이 현관에서 다시 신발을 신을 때 진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들은 준영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대신 내 얼굴을 아주 짧게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머님, 따뜻하게 하세요. 엄마, 내일 난로 낮에 켜도 돼. 전기 내가 낼게. 그 말이 끝나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진수는 더 말하지 못하고 몸을 돌렸고 지연은 부엌 문턱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준영은 신발끈을 매고 문손잡이를 잡기 전에 내 방 쪽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숙이지도 손을 흔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걸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바람 이제 덜 셀 거예요. 그래. 내일 눈 온대요. 미끄러우니 조심하고. 알아. 그는 더 말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집안의 온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난로를 켜지 않았는데도 바닥이 덜 차가워 보였습니다. 지연이 부엌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크게도 못하고 상냥한 척도 못하고 딱 자기 힘만큼만. 어머니 저 내일은 미역국 끓여요. 왜? 그냥 연말이잖아요. 진수는 현관에서 코트를 입다 말고 내 방 앞에 잠깐 섰습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 문을 닫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나는 난로 앞에 앉아 손등에 연고를 바르고 손가락 마디를 하나씩 눌렀습니다. 아픈 걸 참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는 울리지 않았지만 기다리는 자세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앉아있는 자세였습니다.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집안은 더 바빠졌습니다. 달력이 넘어가는 소리, 택배 상자가 쌓이는 모양, 냉장고 안에 늘어나는 반찬통들.
사람들은 올해도 끝이네라고 말했지만 그 말 속에는 끝보다는 다음을 준비하는 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숨 사이에서 조용히 내 자리를 지켰습니다. 예전처럼 작게, 그런데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난로는 낮에도 켜져 있었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문 틈을 한 번 더 살피고 플러그 주변을 닫고 난로 앞 바닥에 작은 매트를 깔아두었습니다. 말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는 집은 사람을 덜 외롭게 만듭니다. 나는 부엌에서 미역을 불렸습니다. 미역이 물을 먹고 천천히 부드러워지는 동안 손등에 연고를 바르고 손가락 마디를 하나씩 눌렀습니다. 겨울마다 늘 아프던 자리였는데 올해는 그 아픔을 내가 먼저 챙기고 있었습니다. 참는 게 습관이 된 사람에게 스스로를 돌본다는 건 꽤 큰 변화입니다. 미역국 냄새가 퍼지자 하준이가 방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얼굴이 반쯤만 보여서 나는 냄비를 젓다가 웃었습니다. 웃음을 굳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뭐야? 미역국. 생일도 아닌데? 연말이잖아. 연말이면 미역국 먹어? 응. 속을 좀 씻어야지. 하준이는 이해 못한 얼굴로 오하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거실로 뛰어나갔습니다. 아이는 늘 그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는 게 아이의 재주니까요. 어른은 넘어가지 못한 것들을 들고 살고요. 점심 무렵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크게 울리지 않았습니다. 딱 2번. 그 2번의 벨소리로도 내 심장은 충분히 움직였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들고 잠깐 숨을 고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세요. 정혜 씨 오늘은 괜찮아요? 뭐가? 그냥 오늘. 괜찮아. 그 말 이제는 안 믿어도 돼요? 나는 믿고 싶어서. 그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길게 말하면 내가 물러날 걸 아는 사람처럼 숨만 조금 보탰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손이 떨리면 목소리도 흔들립니다. 그래서 말했다는 말이 국 끓여. 잠깐만. 미역국? 당신 미역 손으로 잘게 찢잖아. 그 말에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미역이 손가락 사이에서 미끄러졌고 뜨거운 국물이 손등에 살짝 튀었습니다. 따끔했지만 그 따끔함이 오히려 현실 같았습니다. 그는 내가 나를 지키려고 만들어 온 사소한 버릇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것들까지. 그날 저녁 진수는 퇴근에 들어오자마자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값비싼 건 아니었고 봉투 끝은 조금 구겨져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뭔데? 약. 손 트는 거 더 심해지면 안 되잖아. 연고 있잖아. 이건 더 좋은 거라던데. 진수는 끝내 미안해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봉투를 내 손에 쥐어주고 고개를 아주 잠깐 숙였습니다. 그 잠깐이 진수의 사과였고 인정이었습니다. 말로 하면 무너질까봐 몸으로만 꺼내는 마음. 지연은 그 모습을 부엌 문틈에서 보다가 아무 말 없이 김치 접시를 한 번 더 닦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접시 바닥이 닿는 소리가 단단하게 들렸습니다. 이 집이 내 자리를 받아주는 소리 같았습니다. 연말 모임 날이 왔습니다. 사람들은 또 왔고 거실은 또 시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나는 부엌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지연이 상을 차리며 내 쪽으로 접시를 밀어 놓았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하준이요. 손님들, 괜찮아요. 어머니도 가족이잖아요. 그 말을 지연이 얼마나 큰 용기 내서 했는지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으니까요. 나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충분히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거실에 남은 건 과일 껍질과 빈 컵, 그리고 피곤한 숨뿐이었습니다. 나는 설거지를 하려 일어났다가 지연의 손이 내 팔을 아주 살짝 잡는 걸 느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할게요. 괜찮아. 아니요. 오늘은 어머니가 좀 앉아 계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는 말로 다시 나를 접지 않았습니다. 앉아 있는 게 어색했지만 그 어색함을 견뎠습니다. 견디는 건 내 특기니까요. 다만 이번엔 견딘 끝에 따뜻함이 남았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난로는 붉었습니다. 준영에게서 메시지가 하나 왔습니다. 긴 말은 아니었습니다. 정혜 씨, 오늘도 난로 옆이죠. 따뜻하게. 그리고 내일은 바람 말고 햇볕 보러 나가요. 나는 메시지를 2번 듣지 않았습니다. 한 번이면 충분했습니다. 더 들으면 내가 너무 기대하는 사람이 될까 봐서요. 대신 난로 앞에 앉아 손바닥을 폈다 다시 접었습니다. 굳어있던 손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늦은 건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알았습니다. 늦어도 아직은 살아있다는 걸.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숨을. 누군가의 집에서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줄여왔던 내 숨을. 이제는 조금 길게 쉬어도 될 것 같은 밤이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한 번 불었고 비닐창이 얇게 떨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떨림에 몸을 더 웅크렸을 텐데 그날은 창틀을 한번 눌러봤습니다. 바람이 덜 새었습니다. 준영이 막아둔 곳, 지연이 매트를 깔아둔 곳, 진수가 플러그를 확인한 곳. 그 작은 것들이 모여 내 겨울을 덜 춥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난로를 바라보니 붉은 빛 위로 내 그림자가 얹혔습니다. 그림자가 예전보다 조금 커 보였습니다. 내가 커진 게 아니라 더 이상 접히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전화는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울리지 않는 밤에도 나는 내 온기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불을 한 칸 낮추고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따뜻함이 목까지 올라왔고 숨이 길어졌습니다. 이 인생도 괜찮았습니다. 난로는 말이 없었고 집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이번엔 외로움이 아니라 내가 여기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